안녕하십니까. 경작인문 이범웅입니다. 오늘은 8주차고요. 첫 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다음 주차에 우리가 그 중간시험을 치르셔야 되는데요. 중간시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도어 시스템 가보시면은 경작인문 강의실에 공지사항이 있고요. 그 공지사항에 경작인문 중간시험에 대해서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중간시험 10월 28일 목요일 중간시험 시작하고 두 번째 날이죠. 그래서 오후 1시부터 2시 50분까지 치르고요. 그다음에 강의실은 한 군데서 치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12호실에서 상경대학 412호실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여기로 오시면 좋을 듯 싶고요. 그 다음 범위는 서론하고 수요공급 이론, 그래서 강의안으로는 1쪽서부터 45쪽까지입니다. 그리고 문항은 5 내지 6문항 정도 출제를 할 텐데요. 논술식이 2문항이고 약술식이 3 내지 4문항 정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기출문제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해가지고 올려놨는데요. 자, 여기서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제가 풀이를 해놓은 거에 조금 잘못이 있어가지고요. 그거를 기출문제를 수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공지사항 두 번째 거 보시면은 기출문제 수정해가지고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경작인문 중간기출 1, 2를 갖다가 올려놨는데요. 중간시험 기출문제 첫 번째 것에 이제 풀이에 조금 오류가 있어가지고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공지사항 두 번째에다가 이제 올려놨고요. 공지사항 첫 번째 아까 중간시험 일정 중간시험 공지한 거 거기도 이제 그 파일을 수정을 해가지고 새로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경작인문 중간기출 1 HWP 파일 요거 받으셔가지고 보시면요. 2번 문제 풀이가 좀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2번 문제 첫 번째 반괄호 1 풀이 중에 셋째 수요곡선의 우측 이동으로가 아니라 수요곡선의 좌측 이동입니다. 그리고 2번 문제 반괄호 2번에서도 셋째, 소형 아파트의 균형 가격은 상승하지만이 아니라 소형 아파트의 균형 가격은 하락하지만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꿔놨으니까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오늘도 이제 다른 때와 마찬가지로 그 전에 했던 거 요약을 해가지고 한번 요약을 해놓고 이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요약해 놓은 게 이제 7주차의 시장의 효율성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었죠. 그래서 수요 공급 이론의 세 번째 작은 주제였고요. 시장의 효율성, 여기까지가 중간시험 범위입니다. 그래서 이 시장의 효율성 부분에서는 시장에서의 자원 배분이 경제 주체들, 그 시장에 참여하는 소비자와 생산자 두 경제 주체들의 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와 생산자가 어떤 한 시장에 참여하면서 얻게 되는 이득을 수요와 공급의 균형에서 극대화된다. 라고 하는 걸 살펴봤죠. 그래서 시장은 경제활동을 조직하는 가장 좋은 수단이다라고 하는 웬큐의 기본 원리, 10대 기본 원리 중에 6번째 기본 원리에 해당하는 부분을 이 부분에서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효율성을 살펴보기 위해서 이제 총잉여라고 하는 거 가지고 이제 살펴봤는데요. 총잉여는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 두 가지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소비자 잉여는 소비자들이 시장에 참여함으로써 얻게 되는 이득을 말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고요. 소비자 잉여 나가면서 소비자 잉여 생각해 보기 위해서 수요 가격을, 그러니까 수요 곡선을 다시 한번 해석을 해봤죠. 그래서 수요 곡선은 첫 번째 두 가지 해석 방식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여태까지 봐왔던 겁니다. 그래서 가격이 변화함에 따라 수요량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나타내주는 곡선이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우리가 흔히 수요함수 표현했던 거 그냥 그걸 그대로 평면에다 옮겨놓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런데 이제 이걸 갖다가 조금 달리 생각해 보면은 두 번째 해석 방식이 나오게 됩니다. 두 번째 해석은 수량이 변화함에 따라 소비자가 얻는 한계 편익이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나타내주는 곡선이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역수요 함수라고 하는 거 우리가 살펴보진 않았지만은 수요 가격에 대해서 수요량이 아니라 수요 가격에 대해서 정리해놓은 역수요 함수 가지고 이제 이 내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가지고 보면 수요 곡선은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가격이 P0일 때 시장 전체 수요량은 Q0이다. 뭐 이런 걸 의미하는 게 이제 수요 곡선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또 다른 방식, 두 번째 해석 방식으로 생각해 보면 소비자들이 Q0라고 하는 수량에서 P0의 가격을 지불할 용의가 있다라고 하는 걸 의미한다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소비자가 지불할 의사가 있는 최대한의 금액 또는 최대한의 가격을 지불 의사 가격 또는 수요 가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은 Q0라고 하는 수량에서는 그 마지막 한 단위에 대해서 P0만큼의 한계 편익을 얻고 있기 때문에 P0만큼 지불할 의사가 있다 또는 최대한 지불할 의사가 있는 금액이 P0만큼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수요 곡선을 해석하는 두 가지 방식 설명드리면서 첫 번째는 가격이 주어지면 수요량이 얼마이다 또는 가격이 변화하면 수요량이 어떻게 변화하는가 나타내주는 곡선이고, 두 번째는 수량이 주어짐에 따라 그때 지불 의사 가격, 즉 수요 가격이 얼마인지를 나타내주고, 그리고 수량이 변화하면 소비자가 얻는 한계 편익이 변화하기 때문에 수요 가격도 변화한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곡선이 수요 곡선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을 가지고 두 번째 해석 방식을 가지고 이제 소비자 잉여라고 하는 걸 찾아볼 수 있는데요. 소비자 잉여는 총 편익에서 실제 지불 금액을 빼준 나머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총 편익은 구입량 Q0까지 수요 곡선 아래의 면적으로 살펴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실제 지불 금액은 가격 P0이고 구입량이 Q0이다라고 하면 P0로 가격이 주어졌을 때 구입량이 Q0이다라고 하면 그 둘의 곱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보면 가격이 P0로 주어져서 Q0만큼 구입하였을 때의 소비자 잉여는 총 편익, 즉 구입량 Q0까지 수요 곡선 아래의 면적에서 실제 지불 금액, 가격 곱하기 구입량 해준 실제 지불 금액을 뺀 나머지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찾으실 때는 구입량 Q0까지 수요 곡선 아래에 있으면서 가격 P0에서의 수평선 위에 있는 면적, 그게 이제 소비자 잉여이다. 이렇게 이제 찾아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격이 하락하는 것을 좋아하는데요. 가격이 하락하면 소비자의 구입량이 증가를 하고요. 그리고 그것과 더불어서 소비자 잉여가 증가하기 때문에 가격이 하락하는 것을 더 좋아한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소비자 잉여는 총 편익에서 실제 지불 금액을 뺀 나머지이죠. 그러면서 소비자가 얻게 되는 이득을 측정해주는 그런 하나의 지표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시장에 참여하는 소비자의 경제적 후생이라고 하면 만족감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또는 뭐 이득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좋을 듯 싶고요. 그래서 시장에 참여하는 소비자의 경제적 후생을 측정하는 하나의 좋은 지표이다라고 하는 의미를 소비자 잉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살펴봤던 건 이제 생산자 잉여였죠. 그래서 생산자 잉여는 생산자들이 시장에 참여해서 얻게 되는 이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생산자 잉여를 살펴보기 위해서 또 공급 곡선을 해석하는 두 가지 방식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공급 곡선은 첫 번째 가격이 변화함에 따라 공급량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나타내주는 곡선이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해석 두 번째로 수량이 변화함에 따라 생산자가 치르는 한계 비용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나타내주는 곡선이다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그림 가지고 보시면 공급 곡선이 의미하는 것, 첫 번째 가격이 P0일 때 시장 공급량은 Q0이다. 뭐 이런 걸 의미하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가격이 P0에서 변화를 하면 시장의 공급량도 Q0에서 변화를 한다. 즉 같은 방향으로 변화한다라고 하는 거 생각해 보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공급 곡선 두 번째로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생산자들이 Q0라고 하는, 그러니까 가격이 P0에서 생산자들이 Q0만큼 만들어낸다라고 하면 그 마지막 한 단위, Q0에서의 마지막 한 단위에서 꼭 받아야 할 최소한의 대가가 P0이다라고 하는 걸 의미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생산자가 받으려고 하는 최소한의 금액, 그만큼이 결국 이제 한계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만큼 받으려고 하겠죠. 그래서 그놈을 공급 가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Q0라고 하는 수량에서 생산자들의 한계 비용이 P0만큼 들어가기 때문에 P0만큼의 가격을 꼭 지불받으려고 한다. 뭐 그런 의미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생산자 잉여를 살펴봤죠. 그래서 생산자 잉여는 실제로 판매한 수입에서 총 비용을 빼준 나머지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실제 판매 수입은 가격 P제로 그리고 생산장 Q제로 그 둘의 곱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총 비용은 생산량 Q제로까지 공급 곡선 아래에 있는 면적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P제로로 주어져서 Q제로만큼 생산하고 판매했다라고 할 때 그때 생산자 잉여는 실제 판매 수입에서 총 비용을 뺀 나머지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실제 판매 수입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가격 P제로에서 수평선 Q제로까지 수평선 아래에 있는 면적이고요. 그 다음에 총 비용은 생산량 Q제로까지 공급 곡선 아래에 있는 면적입니다. 그래서 이 둘의 차이인 생산자 잉여는 결국 가격 P제로에서의 수평선 아래에 있으면서 생산량 Q제로까지 공급 곡선 위에 있는 면적을 의미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어요. 그래서 생산자들은 왜 가격이 상승하는 걸 좋아할까라고 했을 때 가격이 상승하면 생산량이 증가해서 공급량이 증가하겠죠. 그런데 이것과 더불어서 가격이 상승하면 생산자 잉여가 증가하기 때문에 생산자들은 가격이 상승하는 것을 좋아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생산자 잉여, 즉 다시 말해서 실제 판매 수입에서 총 비용을 뺀 나머지 생산자 잉여인데요. 이것은 생산자가 얻게 되는 이득, 생산자가 시장에 참여해서 얻게 되는 이득을 측정해 주는 지표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산자의 입장에서 생산자의 경제적 후생을 측정하는 하나의 좋은 지표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소비자는 시장에 참여해서 소비자 잉여를 얻고요. 생산자는 또 시장에 참여해서 생산자 잉여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장에 참여하는 주체가 민간 주체, 민간 경제 주체인 소비자와 생산자, 즉 가게와 기업만 존재한다라고 하면 그럴 때는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를 합쳐놓은 게 그 시장에서 얻게 되는 총 잉여이다. 또는 그 시장에서 얻게 되는 경제적 후생, 또는 사회적 후생이라고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소비자 잉여는 총편익에서 실제 지불 금액을 빼준 것이고요. 생산자 잉여는 실제 판매 수입에서 총 비용을 빼준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 소비자의 실제 지불 금액은 생산자의 실제 판매 수입하고 일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를 합친 것, 요게 총잉여인데 총잉여를 다르게 이제 생각해 보면 총편익에서 총 비용을 빼준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생산량 Q제로까지 수요 곡선 아래에 있으면서 공급 곡선 위에 있는 면적, 그만큼이 이제 총잉여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고요. 그 다음에 우리 뒤에 이제 효율적인 생산량 Q스타라고 하는 걸 살펴볼 텐데요. 그 효율적인 생산량 수준보다 더 과다하게 생산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면 그때는 앞부분, 뒷부분 나눠가지고 효율적인 생산량까지는 수요 곡선 아래에 있으면서 공급 곡선 위에 있는 면적으로 다 총잉여를 구하고요. 효율적인 생산량 Q스타보다 더 높은 더 많은 생산량 그 구간에 대해서는 수요 곡선 위에 있으면서 공급 곡선 아래에 있는 면적 그게 마이너스의 총잉여로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총잉여를 가지고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갖다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자원 배분의 결과 어떤 한 시장에 자원 배분이 이루어진 결과 총잉여가 극대화된다라고 하면 그러한 배분을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다라고 일컬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효율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 구성원이 누리는 총 잉여를 극대화시키는 자원 배분의 속성을 의미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까지 하고서 그러면은 이제 어떤 상태에서 가장 효율적일까?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을까를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수요와 공급이 균형에 도달했을 때, 즉 균형 상태일 때, 그때 이제 총잉여가 극대화된다라고 하는 걸 보여드렸죠.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수요와 공급이 균형 상태일 때, 그때는 어떻게 되느냐? 수요 곡선의 높이하고 공급 곡선의 높이가 같습니다. 수요 곡선의 높이는 소비자의 한계 편익을 의미하고요. 공급 곡선의 높이는 생산자의 한계 비용을 의미하거든요. 근데 그 두 곡선의 높이가 같기 때문에 결국 균형 상태에서는 소비자의 한계 편익 그리고 생산자의 한계 비용이 일치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소비자 잉여 그 그림에서 좀 찾아봤을 때는 델타 P스타 BE였고요. 생산자 잉여는 삼각형 A, 이거 죄송합니다. 델타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그래서 균형 상태에서 소비자 잉여는 삼각형 P스타 BE이고요. 생산자 잉여는 삼각형 A, P스타 E. 이렇게 이제 구해봤습니다. 그래서 총잉여는 삼각형 A, B, E이다.
라고 하는 걸 살펴봤거든요. 그래서 먼저 답을 내면 충이여가 수요 공급의 균형 상태에서 가장 커진다. 그래서 균형 상태에서의 자원배분, 균형 상태에서 충이여가 삼각형 ABE로 가장 커지고 그래서 균형 상태에서의 자원배분은 효율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진짜 극대화되는지 가장 커지는지 그걸 갖다 이제 살펴보기 위해서 균형 거래량 Q스타보다 더 적은 수량만큼, 더 적은 생산량만큼 거래가 이루어질 때, 그때는 이제 Q1이라고 이제 두고 봤었죠. 그래서 이 Q1에서는 수요 곡선의 높이가 공급 곡선의 높이보다 더 높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수요 곡선의 높이, 소비자의 한계 편익을 나타내주는 수요 곡선의 높이가 생산자의 한계 비용을 나타내주는 공급 곡선의 높이보다 더 크거든요. 더 높거든요. 그래서 소비자의 한계 편익이 생산자의 한계 비용보다 더 크다. 그냥 다르게 생각해 보면 소비자의 한계 편익과 생산자의 한계 비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총이여가 사각형 A, B, C, D 이렇게 그림에서 찾아볼 수 있고요. 요 놈이 그 균형 상태에서의 총이여 삼각형 A, B보다 더 적기 때문에 균형 거래량 Q스타보다 더 적은 수량 Q1에서는 자원 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구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균형 거래량 Q스타보다 더 많은 수량, 더 큰 수량 Q2라고 하는 걸 가지고 또 생각을 해봤죠. 그래서 이 생산량 Q2라고 하는 수준에서는 수요 곡선의 높이보다 공급 곡선의 높이가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소비자의 한계 편익을 나타내주는 수요 곡선의 높이보다 생산자의 한계 비용을 나타내주는 공급 곡선의 높이가 더 높은 거죠. 그러면 소비자의 한계 편익보다 소비자 한계 편익보다 생산자 한계 비용이 더 큰 걸 갖다 의미를 하게 돼요. 그러면서 총 이연은 계산해 보면 그림에서 계산해 보면 삼각형 ABE에서 삼각형 EFG를 뺀 것이 됩니다. 당연히 균형 상태에서의 총이의 삼각형 ABE보다 더 적지요. 그러다 보니까 균형 거래량 Q스타보다 더 큰 수량 Q2에서는 자원 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구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 균형 상태에서는 총이여가 삼각형 ABE로 가장 커지죠. 극대화됩니다. 그래서 시장의 균형 상태에서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고 있구나라고 하는 걸 우리가 찾아낼 수 있고요. 첫머리에 말씀드렸던 자유로운 시장, 자유로운 시장이 경제활동을 조직하는 최선의 수단이 된다라고 하는 것까지 이제 이 부분에서 끄집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 한번 서머리 해가지고 이제 다시 살펴봤는데요. 자, 이 부분은 중간 시험 기출문제 보시면은 첫 번째 기출문제, 두 번째 기출문제 모두 다 나와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조금 뭐 시장을 갖다 제가 조금 재미있게 하느라고 여러분들은 재미없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조금 이제 재미있게 하려고 뭐 우리 학교에 있는 장소들을 뭐 재화로 표현해가지고 이제 문제를 냈는데요. 근데 뭐 그것만 재화만 거래가 이루어지는 재화, 그 시장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재화 그것만 다를 뿐이지 다른 그 외의 것들은 다 똑같은 그런 답안을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장이 그러니까 시장이라고 하는 게 왜 경제활동을 가장 잘 조직하는 수단인지 그거를 이 시장의 효율성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 번도 빠짐없이 중간시험 문제 출제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잘 살펴보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미시경제학 부분을 갖다가 다 끝냈습니다. 사실은 다 끝낸 건 아니고요. 이 뒤에도 여러 가지 미시경제학의 분야가 있고 그러는데요. 뭐 예를 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소비자 이론, 그리고 생산자 이론, 그리고 이제 시장 이론, 그리고 뭐 뒤에 가서는 뭐 소득 분배 이론, 그러니까 소득 분배 이론은 생산요소 시장 이론하고 이제 뭐 비슷한 맥락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쭉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조금 더 공부를 하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2학년 올라가셔서 경제학과에서 미시경제학이라고 하는 미시경제학이라고 하는 과목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조금 더 들어보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제 과목에서 경제학 인문에서는 미시경제학 부분을 수요 공급 이론 이것도 사실은 다 못 나간 거죠. 뒤에 보면 수요 공급 이론에 응용해가지고 한 두세 가지 정도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 부분은 또 그냥 스킵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거시경제학 부분을 갖다가 나가야 되는데요. 사실은 거시경제학은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막 이렇게 하나로 정리된 그런 분야는 아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시경제학은 체계가 있거든요. 그리고 모든 학자들이, 모든까지는 아니어도 대부분의 학자들이 미시경제학은 이런 거 배우는 분야야라고 할 수 있는데, 거시경제학은 거시경제학을 그러니까 거시경제학 전체를 갖다 아우르는 하나의 이론은 사실은 찾아보기 어려운데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재마다 거시경제학도 거시경제학 교재마다, 또는 뭐 경제학 원론 교재에서도 거시경제 부분이 있으니까요. 교재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교재로 삼고 있는 두 책, 맨큐의 경제학이라고 하는 책하고, 그리고 이제 이중구 이창용 교수님의 경제학 원론이라는 책하고 거시경제 부분이 좀 많이 달라요. 그래서 거시경제 이론은 마찬가지로 경제학과 2학년에 이제 거시경제학이라고 하는 과목이 있으니까 거기서 좀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듯 싶고요. 저는 그래서 제가 맡고 있는 경제학 입문 시간에는 거시경제 데이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요. 거시경제 데이터만 살펴봐도 그래도 또 좀 많은 이론적인 부분을 갖다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살펴보고 그리고 조금 짧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게 이제 한 12주차 정도까지 이 거시경제 데이터라고 하는 거시경제학 부분을 나가고요. 그다음에 13, 14주차 정도에는 다시 이제 앞으로 넘어가서 미시경제학 분야이긴 한데 새롭게 경제학에서 형성되고 있는 분야들, 새롭게 경제학에서 설명하고 있는 분야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시 화면을 띄워놓고 진행을 할 텐데요. 5번째 강연입니다. 5번째 강연, 거시경제 데이터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5번째 강연 54쪽, 이 부분에서부터 이제 거시경제 데이터, 거시경제 변수들을 가지고 살펴봅니다. 자, 일반적으로 그 전반적인 경제 동향을 알려주는 지표를 경제 지표라고 얘기를 하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경제 지표, 경제 주체들의 소득을 나타내주는 GDP라고 하는 국내 총생산이라고 하는 지표가 있고요. 물가 상승률 또는 인플레이션율이라고 이제 불리우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 상승률에는 뭐 소비자 물가 지수 가지고 찾아내본 물가 상승률도 있고요. 생산자 물가 지수라고 하는 것도 있고 수출입 물가 지수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물가 상승률을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물가 상승률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경제지표, 중요한 경제지표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제활동 인구 중에 직장이 없는 사람의 비율, 요거 이제 실업률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사실 이것보다 훨씬 더 정밀하게 들어갑니다. 정의가. 그렇긴 하지만은 실업자의 비율, 뭐 실업률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거꾸로 고용되어 있는 사람들의 비율을 고용률이라고 이제 또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고용률보다는 실업률을 가지고 많이 이제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경제 지표라고 한다. 그런데 경제 지표는 개별 경제 주체 또는 어떤 하나의 시장, 특정한 시장의 관련된 것이 아니라 국민 경제 전체, 한 나라 경제 전체 전반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거시경제 데이터 또는 뭐 거시경제 지표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살펴보려고 하는 건 이제 좀 전에 설명드린 그 총소득 또는 국민소득이라고 하는 부분하고요. 그다음 물가 상승률, 그리고 실업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생산과 성장이라고 하는 분야까지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하나씩 해가지고 이제 4주에 걸쳐가지고 거시경제 데이터를 살펴볼 텐데요. 가장 처음에 나오는 게 이제 국민소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제 전체의 소득과 지출을 나타내주는 지표, 그게 이제 국내 총생산 이라고 하는 지표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국내 총생산, 영어로는 Gross Domestic Product 앞자 따가지고 이제 GDP라고 약자를 붙이고 있죠. 그래서 GDP 죄송합니다.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나라의 경제가 얼마나 잘 운영되고 있는지 이걸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제 국민 경제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경제 주체들이 있는데요. 그 경제 주체들의 총소득을 이용을 합니다. 그러면 그 소득 또는 그러니까 소득을 나타내 주는 지표로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게 아직까지도 GDP, 국내 총생산입니다. 자, 그런데 이 국내 총생산 GDP는
세 가지 측면을 좀 항상 같이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국민경제에서 생산되는 모든 재화 서비스의 시장 가치. 그러니까 생산되는 생산물의 가치를 갖다 의미하죠. 그러니까 요 측면을 갖다 이제 총생산이라고 하는 측면으로 보통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국민경제의 모든 구성원들의 소득을 모아놓은 것이다. 소득을 다 합쳐놓은 것이다. 그래서 얘는 이제 총소득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세 번째, 국민경제에서 생산되는 모든 재화 서비스에 대한 지출. 생산되는 게 있으면 그 생산되는 것들을 구입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지출을 하겠죠. 그래서 그런 지출하는 것들을 다 모아놓은 게 또 요 GDP 국내 총생산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을 갖다가 총지출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첫 번째, 국민경제에서 생산되는 모든 재화 서비스의 가치, 그 시장 가치, 총생산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 국민경제의 모든 구성원들의 소득 총액, 총소득이라고 하면 되겠죠. 세 번째, 국민경제에서 생산되는 모든 재화 서비스에 대한 지출, 얘는 총지출이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얘기해 주는 게 GDP, 국내 총생산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어떻게 보면은 똑같은 걸 갖다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는 항상 같아야 된다라고 해서 항상 같은 게 일반적이다라고 해서 삼면 등가의 법칙이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생산 측면, 그리고 소득 측면, 지출 측면, 이 세 가지 측면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 세 가지 면, 세 가지 측면, 삼면 모두 다 같은 값을 나타내 준다. 등가, 같은 값을 나타내 준다라고 해서 삼면 등가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럼 왜 그럴까요? 삼면 등가의 법칙이라는 게 왜 성립을 할까? 뭐 그것도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 이유는 국민경제 내의 모든 거래에 구매자와 판매자라고 하는 두 당사자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판매자는 일단 생산을 하죠. 그래서 생산을 해가지고 시장에 내어놓게 됩니다. 판매를 하는 거죠. 그럼 누군가가 이제 구입을 합니다. 누군가가 구입하는 건 이제 지출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죠. 누군가가 정말 지출을 정말 구입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 생산자의 입장에서는 판매하고 얻는 소득이 있겠죠. 근데 그 정말 생산자는 판매하고 얻는 수입이 있겠죠. 근데 그 수입을 생산자가 오로지 다 가져가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원료를 제공해 준 사람한테 나눠주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노동을 제공한 사람한테는 뭐 임금이라고 하는 형태로 나눠주게 되고 자본을 제공한 사람한테는 뭐 이자라든지 아니면은 뭐 저기 막 그 배당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눠주게 되거든요. 그럼 누군가의 그러니까 생산을 했어요. 총생산이죠. 그리고 누군가가 구입을 했어요. 총지출이에요. 그리고 그만큼의 생산자는 그만큼의 수입을 얻는데 그게 누군가의 또 소득으로 가게 됩니다. 총소득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항상 같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걸 삼면 등가의 법칙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어요. 그래서 여기 예를 들어가지고 마찬가지로 피자 시장에서 소비자가 가격이 10,000원짜리 10,000원인 피자 10판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소비자는 정말 10만 원을 지출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총 지출이 10만 원이 되는 거고요. 피자 가게는 정말 생산을 해가지고 시장에 내다 놓고 팔아가지고 얻은 가치 그게 이제 총 생산이 될 텐데 10만 원이 됩니다. 그리고 그만큼 수입을 얻는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10만 원 정말 10만 원 피자 가게 아저씨가 다 가져가는 건 아니죠. 밀가루 제공한 사람, 그 다음에 또 오븐을 빌려준 사람, 그리고 이제 건물을 또 빌려준 사람, 그리고 노동을 제공한 사람들한테 나눠지게 돼요. 누군가의 소득이 정말 소득으로 나뉘어지게 되는데 그거 다 합쳐도 여전히 10만 원이 된다. 그래서 세 가지 측면에서 모두 다 동일한 값을 갖는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조금 이상했어요. 중간에 그 노트북 화면이 좀 떨리기도 했고요. 뭔가 전력이 좀 불안정해서 전기 공급이 불안정해서 그런 것 같기도 하는데요. 잘 녹화가 됐는지 모르겠네요. 잠깐 쉬었다가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